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미국 긴축 우려 완화에 중국 양회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는 화려한 종목별 장세로 코스닥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면서 6개월 만에 800선에 올라서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서정진 명예회장의 복귀 소식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중심으로 모처럼 제약바이오주도 날아올랐습니다. 2차 전지주의 에너지는 오늘도 여전히 위력을 뽐냈는데요. 변화하는 바람의 방향 속에서 어떤 섹터와 종목들을 주목해야 할지 잠시 후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성준 부장의 종목 먼저 확인해보시죠.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유니퀘스트입니다. AI 관련주의 확장이 이제 반도체 유통업체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유니퀘스트를 비롯해서 메커스와 같은 반도체 유통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크게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향후 AI, 로봇, 자율주행과 같은 고사양 반도체 칩의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뒤에서 공이 AI 관련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들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드림텍의 최근 주가 상승도 오늘 상승에 좀 일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 계속해서 좀 당분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니캐스트 정리해 주셨고 정경민 차장은 어떤 종목으로 시장 정리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LG화학입니다. 다소 피로감이 느껴지는 그런 시황이었는데 오늘 800선을 넘는 코스닥은 가히 좀 독보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게 좀 강세가 계속 나오는 게 좀 특징으로 볼 수 있었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짧고 강한 조정만큼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 그만큼 시장은 변동성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시장에는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중국의 양해와 리오프닝 또 2차 전지 관련된 순환매에 편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 강하고 화려한 종목 장세 중심에는 가히 2차 전지 관련주 빼놓을 수가 없죠. 변동성을 잘 활용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최충성 파트너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도 확인해 볼까요? 네, 최충성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강원에너지입니다.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다 상승이 나온 가운데 좀 움직임이 없다가 오늘 새롭게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강원에너지 관련해서는 에코프로 BM과 헝가리 법인과 2차 전지 양극재 공정설비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이 96.36%에 좀 해당하는 규모이고 계약 기간인 25년도 12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2년간 수준은 좀 따놓은 당상이고 최근에 2차 전지 강세와 좀 맞물려서 지속적인 좀 우상향 곡선을 좀 그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 강했던 에너지 다소 조금 쉬어갔었는데 강원에너지도 또 에코프로 BM과 어디까지 날아오를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2월 양호한 판매량으로 기대감을 높인 자동차주, 그리고 정책 효과의 상승 통행로가 활짝 열린 로봇주에 대해서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인데요.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2월 기준으로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의 전체 판매가 증가를 하면서 다양한 우려를 딛고 올해도 쾌속 질주에 나설 것이다라는 긍정적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로봇입니다. 정부가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데 이어서 순찰 로봇을 소화 설비로 인정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봇주들은 연일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2023년 로봇주의 1차 랠리, 삼성전자의 투자가 이끌었다면 2차 랠리는 현재 정부 정책이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모멘텀이 로봇주의 상승세 어디까지 견인해 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또 점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부터 한번 볼까요? 2월에 글로벌 시장에서 양호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의 판매량이 굉장히 좀 돋보이는데 어떤 차종들이 이 판매를 이끌어내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 점유율의 상승 추이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정경민 차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결론적으로 상승 추이는 신차 효과를 비롯한 이제 RV, 이제 SUV로 볼 수 있죠. 선호도의 개선으로 어느 정도는 유지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 속도는 아무래도 전기차 판매가 견인하지 못한다면 다소 좀 완만하게 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대차보다는 기아, 그리고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 그리고 일반 승용 세단보다는 SUV의 강세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대차는 이제 글로벌 증가율보다는 국내 그랜저 신차 출시 효과가 좀 돋보였는데 글로벌리 한 25만 대가 좀 넘어가면서부터는 현대차도 이제 점유율의 증가가 계속해서 좀 줄어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4%대 증가를 좀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기아는 국내외 모두 이제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증가율이 12%에 좀 달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스포티지, 셀토스, 또 소렌토 이런 중형 SUV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효과가 좀 뚜렷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봐지고요. 지금 표에서 보시듯이 이제 미국으로만 한정을 좀 짓는다면 도요타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자리에 좀 위치를 하고 있는데 12만 대가 넘는 그런 수치라면 상당히 좀 높은 수치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와 기아를 좀 찢어서 나눠서 본다면 각각 9%, 24%의 증가세를 좀 보였었는데 문제는 주가죠. 주가 영향이 낮은 것은 역시나 전기차의 판매 감소가 아마 결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면서 멀티플을 약간 후퇴시키는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직도 IRA 관련돼서 3년 후, 5년 후 이 정도 시점에 어떤 밸류에이션을 현재로 끌어오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된 그런 답보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IRA 관련해서는 조금 불확실한 미래가 있고, 그리고 또 업황에 대한 그 둔화 우려까지 있다 보니까 또 지난해 다양한 이런 불확실성 변수들이 등장을 하면서 현재까지도 우려감이 좀 주가를 누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말씀해주신 미국 IRA는 정말 이제 풀지 못한 숙제라고 좀 볼 수가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실망 매물이 출회되고는 있지만 판가 인하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반값 조립, 판매량을 늘려가겠다라는 좀 포부를 보이고 있는데, 전기차 부분에서 좀 현대차와 기아차 좀 어떻게 좀 성장을 해나갈 수 있을지 경쟁력에 대해서 파트너님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일단 경쟁력 부분은 이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박리담회를 누가 잘하느냐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 제조업의 특성상 가격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누가 조금 잘 해결을 할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일단은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좀 테슬라를 본다라고 한다면 20년도에 시장 점유율이 사실 79% 정도 됐었는데 이듬해 이제 점유율은 71%로 이제 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작년 3분기에는 65%까지 좀 쭉쭉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점점 전기차의 그런 소비자 선택권이 좀 증가하고 소비자의 좀 관심이 커진다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테슬라도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건데, 이틀 전에 이제 인베스터데이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시장 점유율 좀 1위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도전을 좀 해야 할 것이고, 비용 절감 등의 이슈를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 반값 관련해서 트럭 관련돼서 이슈도 나왔었고요. 일단은 지금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이 힘을 쓰고 있고, 이거를 좀 틈새 공략으로 해서 현대기아차가 얼마나 잘 풀어갈 것인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기아차 아까 경우에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서유럽에서 이제 본다라고 한다면 올 1분기에 점유율이 10%가 이제 테슬라가 좀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기아차의 성장세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대보다는 기아차의 성장세가 지금 글로벌적인
판도를 좀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시장 점유율이 사실 그 서유럽에서 점유율 6위였는데 이번에 전기차 EV6가 판매가 좀 본격화되면서 유럽 전기차 시장의 좀 최선두권 브랜드로 좀 자리 잡고 1위로 좀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1분기에 전기차를 좀 포함을 해서 친환경 판매 차량이 11만 43대에 좀 달해서 전년 대비해서 75.2%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일단 글로벌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현대 기아가 이제 2월 기준 역대 최저 판매 실적을 달성을 했고 뭐 가격 경쟁으로 간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부합은 됐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수소, 전기차, 뭐 하이브리드카 등 이제 친환경 판매 차량 자체가 판매는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딱 전기차로 본다면 조금은 애매할 수 있다. 이거는 결국에는 가격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유율을 그리고 한번 이 제조업이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글로벌적으로 1위를 한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됐잖아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TSMC가 잡고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을 점유율을 다 뺏어오기는 굉장히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전기보다는 좀 수소 쪽으로 좀 네.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완성차 업체들 현대 기아의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UAM이라든지 수소 관련해서 좀 그쪽에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쟁력 부분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좀 승산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거를 좀 들어보면 뭐 미국 시장에서는 그 테슬라의 점유율을 얼마나 조금 뺏어올 수 있고 또 유럽에서 지금 호평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 위치를 좀 공고히 할 수 있느냐인데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이라고 하면 마진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그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안 가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뭐 디자인적인 호평도 있고 계속해서 글로벌적으로 어떤 점유율을 조금 넓혀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는 앞으로 경기에 대한 불안감만을 계속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마진이 조금 안 남을 것에 대한 그 우려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진은 안 남을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이 파냐가 네. 좀 중요할 것 같고 박리담회로. 네, 일단 차트상 바닥권에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좀 있는 구간이지만 사실 환율도 최근에 1,300원까지 올라왔다가 오늘 1,301원에서 좀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네.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기가 좀 부담인 시장이 아닐까. 그리고 뭔가 자동차 단순하게 완성차가 올라가기에는 뭔가 재료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 끌어주는 모멘텀이 네. 좀 부재한 모멘텀이 굉장히 좀 부재하기 때문에 일단 상승으로 가기에는 조금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시장이 아닐까. 어쨌든 수소나 이제 UAM 관련된 이슈는 좀 지속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얼마나 좀 풀어낼 수 있을까가 좀 달려 있고 금리 인상 시기 자체가 계속적으로 조금 수급에 좀 제한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네. 뭐 어마어마한 그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현대기아차는 좋은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정경민 사장께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직 그 투자 심리가 조금 돌아오지 않아서 이렇다라고 좀 보실까요? 네, 뭐 그런 게 가장 좀 결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일단 너무 중국 쪽이 많이 컸어요. 단기간에 좀 많이 컸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자금이 바라보는 이 동아시아의 자동차 시장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 있는 자동차 그 이제 현대차 기아가 그렇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 같다. 이따 그러니까 또 좀 포지션이 조금 애매한 네, 거네요.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 전기차 탑 10 브랜드 중에 7개가 중국 거거든요. 그쵸. 그렇게 보면 물론 이제 침투율이 어느 정도는 뭐 이제 아이오닉 시리즈와 EV6 시리즈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어필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좀 중국만큼 절대적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력도 차원에서 이제 중국 쪽에 조금 투자 심리를 더 뺏긴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중국 시장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제 중국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리비안이나 뭐 니오나 뭐 이런 것들의 점유율이 워낙 그 자국 시장에서는 활발하게 좀 자리를 잡고 있긴 한데 우리는 지금 뭐 미국과 유럽만 볼 게 아니라 그 수요적인 측면에서 뭐 중국이나 인도 시장에서도 좀 커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바람이 있는데 이쪽의 성장세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차장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그쵸. 좋겠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계륵,
그리고 인도는 아까 말씀 주셨듯이 마진보다는 점유율 싸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그 어려운 시장입니다. 기회와 위협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제 그런 시장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뭐 일본 브랜드들이 거의 과점하다시피 하는 이제 그런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현대차, 기아와 또 이제 뭐 마힌드라, 타타 이런 후발주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점유율을 좀 뺏어왔는데 점유율만 보면은 현대차, 기아가 21% 정도를 차지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혼다 브랜드가 뭐 40%가 넘기 때문에 일본이 좀 절대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중국은 이제 특정 해외 고급차, 내연기관 고급차를 제외하면 자국 브랜드의 점유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굳이 현대차나 기아의 자동차를 사기가 되게 애매한 이제 그런 마켓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입장에서는 버리지도 뭐 집중하기도 좀 애매하고 또한 현지 생산을 늘리기도 그리고 또 철수하기도 굉장히 좀 애매한 이제 그런 시장으로 변모를 해버렸죠. 그래서 사실상 중국은 뭐 자국의 전기차의 비중이 신차 판매에서 압도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현대차가 좀 펴고 있는 SUV 위주의 그런 전략이 먹히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중국보다는 인도에 조금 더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데 중소형 SUV 내연기관 차량에서 어떤 이제 그 점유율을 가져가서 브랜드 인지도를 알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느냐, 이게 결국에는 성공의 열쇠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런 면에서 이제 큰 수익을 보기보다는 점유율 확대를 가져가면서 메이커들의 어떤 인지도를 높이는 이제 이런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뭐 어쨌든 수량 기준으로는 수출에서 일본 다음으로 넘버 2의 국가가 좀 된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전기차 판매 탑 10 중에서 7개를 차지하는 이제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의 존재감이 조금 하락되는 그런 와중에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 리는 좀 만무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현대차와 기아의 어떤 투자 전략은 주식을 싸게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멘텀을 가져가기보다는 좀 모아가시는 전략.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뭐 말씀해 주셨던 뭐 UAM이나 네. 뭐 수소나 뭐 이런 쪽의 모멘텀이 올 때까지는 이제 좀 낮은 기대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여기에서 그럼에도 좀 틈새 모멘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에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주요 기업들의 이제 주주총회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주주가치 재고를 얼마나 기업이 조금 내놓는가에 대해서 좀 시장이 관전을 하고 있잖아요. 현대차, 기아의 주주 환원은 어떻게 좀 구체화될 것으로 좀 보시는지, 과연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 주가에 좀 숨결을 불어 넣어줄 수 있을까요? 없는 것보다 난 정도죠. 뭐 현실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고, 근데 이제 기업들이 이제 주주 친환책이라고 내봐야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배당, 뭐 자사주 매입, 소각 뭐 이 정도예요. 네. 근데 작년에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발표를 했었죠. 상당히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제 그런 유인책이 됐습니다만 이게 주가를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좀 찻잔 속의 태풍과 같은 이제 그런 한정적으로 작용했던 그런 선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요. 현대차는 이제 발행 주식수의 1%를 직접 매입 소각하는 방안을 내놨었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3,500원까지 올리고 이제 2.5조씩 이제 전체적으로는 2.5조씩 매년 조금씩 점진적으로 매수를 해서 소각을 하겠다 뭐 이런 방침이 좀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이거보다 더 큰 어떤 방침이 나오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제 뭐 이렇게 좀 봅니다. 완성차의 주가는 멀티플이 자극될 수 있는 전기차의 점유율 혹은 IRA를 통해서 미래의 밸류에이션을 조금 현실화할 수 있는,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의 해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좀 트리거가 당겨져서 그렇게 해서 좀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2024년 5년까지는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무거운 말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인도에서 이제 일본을 제치고 우리가 전기차로 조금 자리를 잡아보거나 IRA가 조금 더 우호적인 방면으로 좀 돌아오거나 이 부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주가의 위치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조금 담아가도 되는 구간으로 보실지 궁금한데 최충성 파트너 어떻게 보세요? 담아 가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제 시간적인 소요는 좀 감내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말씀. 그러니까 올라가기는 올라가지만 지금의 속도처럼 천천히 갈 것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자. 네, 가격적인 메리트만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지금은. 아, 네, 그러니까 뭔가- 강하게 끌어줄 모멘텀은 부재하다. 네, 그 알겠습니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점점점으로 약간 끝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각오는 있지만 사실 이 시장에서 로봇이나 2차 전지가 너무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완성차가 조금 소외를 당해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지금의 이제 중소형주가 워낙 좀 강세이다 보니까 최근에 2차 전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금 올라가는 것들이 LG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지금 에코프로가 날아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하늘 위에 있는 네, 종목. 코스닥 종목들이 좀 강세이다 보니까 지금 흐름에서는 아무래도 환율이나 이런 금리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볼 땐 올해까지는 좀 중소형주에 좀 강세가 오지 않을까라고 알겠습니다.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형주의 그런 약세도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럼 로봇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모빌리티, 세이프티 협업 보조 또 인프라 뭐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로봇 산업의 규제 혁신에 대한 밑그림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뭐 로봇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좀 우리나라가 그래도 뭐 지금 앞서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정부의 이제 혁신 행보가 국내 로봇 업계 구조적인 성장을 조금 앞당겨 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정경민 차장께서는 이 정책이 끌어줄 거라고 보세요? 네, 뭐 무조건 긍정적입니다. 무조건 긍정적이고 적어도 이제 규제에 막혀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규제 완화 이 자체만으로도 밸류에이션을 새로 형성을 하거나 그리고 키워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도 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특히 이제 도로교통법들이 맡고 있었던 모빌리티 쪽 이슈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 방안을 좀 살펴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유진 로봇이 강했던 이유도 여기에 좀 일맥상통한 그런 부분이 녹아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물류를 분류하고 추적하는 시스템 자동화는 거의 전 세계 탑티어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요. 거기에 만약에 배달과 운송이 가능한 로봇이 뭐 일정 부분 뭐 마지막 혹은 중간 단계 정도에서 적용이 된다면 산업적인 파급도 굉장히 좀 클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그 지금 지하철 노선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저는 뭐 센세이셔널한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계속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차와 열차 사이가 좀 비어 있는 그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좀 좋은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자체는 이제 자체적인 데이터 축적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이제 산업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정부 주도가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제 협업이나 보조 로봇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거대 장치 산업, 그러니까는 이제 민간 주도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봐지기 때문에 이 관련된 투자를 하실 때 로봇 관련된 개별 종목의 특성, 이게 어떤 로봇에 특화되어 있는가 이 정도는 적어도 회사 홈페이지 정도는 들어가셔서 좀 확인을 하시는 이제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뭐 지금 지하철 얘기도 나왔는데 우리가 뭐 로봇이 그 보행자 통로를 통해서 이제 택배를 뭐 배달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돌발 변수가 좀 많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현재 어떤 서비스까지 실제로 좀 가능할지 궁금하고 도보 통행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시장이 확장이 뭐 어디까지 좀 될까요? 최충성 파트너님. 네, 일단은 현행법상 이제 로봇은 좀 차량이기 때문에 보도나 이제 횡단보도 통행이 좀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로봇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좀 일어날 때 뭔가 법적인 부분이 좀 덜 따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이런 것들과 이제 안전까지도 좀 확충이 어느 정도 되어야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안에 좀 다가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인식 자체가 아직은 이제 국내에서는 로봇 하면 이제 산업용 로봇 많이 좀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슬슬 로봇은 뭐 외국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진행된 부분이 있지만 로봇은 산업에서 지금은 좀 서비스로 좀 탈바꿈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인식을 좀 빠르게 바꾸고 그에 따라서 좀 법도 어느 정도 좀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법 개정을 좀 통해서 자율주행 로봇 규제를 좀 손볼 예정이고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배달이나 순찰, 방역 이런 것들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건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한순간에 딱 로봇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1차적으로는 이제 사람이 좀 작업하기 좀 어려운
것들, 위험한 그런 것들에서 좀 로봇이 먼저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안전 서비스라든지 사람의 일을 좀 보조하는 역할 정도 좀 진행이 되고, 뭐 수중 청소 로봇이라든지 뭐 해외 해수 뭐 이런 것들에서 좀 기름이 유출되거나 이러면 그런 것들을 좀 회수를 하고, 화재 상황에서 좀 소화기를 탑재한 그런 순찰 로봇 등이 좀 1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배달 관련해서는 뭐 UAM이 조금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물류 로봇 쪽의 시장을 보면 LG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이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제 시장의 주도권을 과연 누가 쥐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들어볼까요? 네, LG전자는 사실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뭐 투자를 좀 로보티즈에 뭐 18년도에 이제 로보티즈에 90억 원, 아크릴에 20억 원, 뭐 미국의 이제 로보틱스 39억 원, 로보스타에 881억 원 등의 좀 지분 투자를 단행을 했었는데, 사실 뭐 로봇 산업 자체는 지금 당장 뭐 수익을 내는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네. 일단은 단기간에 좀 성과를 내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일단 국내 정부와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좀 산업 육성이 좀 달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시장 주도권이라고 하면 사실 글로벌적인 시장 주도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이거 좀 원고 준비를 하다가 네. 조금 놀란 부분이 있는데,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관련해서 산업용 로봇 시장 자체 점유율은 일본하고 지금 독일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종합적인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좀 최하위 수준인데 6개 국가 중에 일단 이런 것은 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좀 결합된 종합적 좀 산업의 좀 특성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센서라든지 AI 인공지능까지 좀 결합이 돼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좀 발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어쨌든 법적인 측면이 잘 따라와야, 제도적인 측면이 잘 따라와야 크게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닐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책과 관련해서 또 이번 주에 의료용 로봇이 또 뜨거운 화두를 좀 보였습니다. 뭐 삼성전자에 또 EX1도 있고요, 현대차 뭐 엑스블 이렇게 또 연내 출시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들썩였는데, 미래컴퍼니 뭐 상한가 갔었고 큐렉스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특히 뭐 삼성전자 M&A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지금 시장에 관심이 높잖아요. 특히 이제 미래컴퍼니가 관련주로 묶였었는데, 로봇주의 3차 랠리 가능성에 대해서 정경민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좀 열려 있습니다만, 과연 이제 레인보우 같이 국내 기업에 투자 혹은 뭐 인수를 할지 아니면 해외에서 기회를 엿볼지는 알 수는 없는 부분이죠. 개인적으로는 좀 해외 쪽이 조금 더 좀 무게를 두고 있는 편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 또 어떤 시장성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전격적으로 국내 기업을 인수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과거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강세가 좀 나왔을 때 이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 삼성이 반도체 장비와 소재 기업들한테 2대 주주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투자를 결정한 경우가 꽤 있었어요. 뭐 10개 넘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생산 라인에 선제적인 투자를 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쪽에는 어느 정도 좀 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쪽에 좀 투자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런 부분은 있겠죠. 해외에서 웨어러블이나 뭐 모빌리티 쪽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을 뭐 인수하거나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비슷한 업종, 비슷한 종목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밸류에이션의 어떤 반사 효과를 통해서 좀 움직이는 경우는 좀 있겠습니다만, 삼성이 국내 기업을 직접적으로 인수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로봇주의 이 훈풍 어디까지 불어갈지 궁금한데, 과연 이 상승이 언제 멈출지, 그리고 지금 잡아도 되는 종목은 뭘지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정경민 차장님. 네네. 결론적으로 뭐 AI건 뭐 로봇이든 간에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그런 변화는 무조건 반도체가 뭐 기하급수적, 산술급수적으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관련돼서 투자를 하시는, 투자의 관점에 가신다면 지금 가장 재미없는 반도체 쪽으로 하시는 게 저는 방향적으로는 맞지 않을까를 좀 보고요. 다만 이제 매매를 하신다면 관련된 이슈에 가장 좀 빠르게 뜨겁게 반응하는 수급을 갖고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뭐 자명한 그런 이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랠리의 변곡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는 실적 시즌이 좀 온다면, 뭐 네.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온다면 다소 주춤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배터리처럼 뭐 성장성의 수치까지 나오는 이제 그런 성장주들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뭐
비슷하게 우리가 좀 눈높이를 가져가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보고 그렇다고 무작정 3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밸류를 지금 끌어와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기에는 또 너무 좀 부담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제 관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모빌리티와 물류 자동화 쪽에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정밀 로봇의 강자인 제우스, 그리고 웨어러블에 특화된 헬스케어 관련주인 모아데이터 이렇게 중소형주 3개 정도 꼽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관심 종목까지 관심 있게 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현기차 그리고 로봇주까지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기회의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또 오르는 구간에서는 경계감 유지하시면서 탄력적으로 잘 대응을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입니다. 오늘 선정된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서정진 명예회장의 경영 복귀 소식에 급등한 셀트리온 그룹주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로 부각되며 우상향 중인 모아데이터, 그리고 14%의 급등을 보여준 에코프로비엠, 코스모화학, 레인보 로보틱스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셀트리온 제약, 천보, 코스모 신소재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제약 보겠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명예회장이 2년 만에 경영 일선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에 오늘 그룹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이 4%,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 셀트리온 제약이 15%로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천보 보겠습니다. 오늘 유안타증권은 테슬라의 LFP 배터리 확대 대표 수혜주로 평가하며 목표 주가 29만 2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부각되며 오늘 주가 9% 상승한 26만 6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모 신소재 보겠습니다. 정부가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에 새 공제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모회사인 코스모 화학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5% 급등한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셀트리온 제약부터 김성준 부장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정진 명예회장이 다시 경영 일선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가 급등을 했는데요. 서정진 회장의 경영 복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이제 서정진 회장이 2020년 12월 말일 날 이제 그 사임을 했었는데요. 당시보다 사실 주가 측면으로 본다면은 특히 가장 많이 빠진 것이 지금 이 셀트리온 제약일 텐데요. 거의 한 4분의 1 토막가량까지 난 상황입니다. 일단 주가 고점에서 회장직을 물러났다가 2년 만에 다시 복귀하는데 이것이 주가 바닥이기를 좀 희망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셀트리온 제약의 시가총액이 가장 좀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또 높은 반등을 보이기도 했었고 최근에 공매도도 가장 좀 많기도 했었던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도 공매도가 좀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갖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 물론 예상 정도 했던 수준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괜찮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실적은 매출은 좋았으나 영업이익은 좀 감익이 됐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올해가 더 중요할 텐데 올해의 실적은 괜찮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반해서 좀 회복이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제 서정진 회장의 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 28일 날 주주총회에서 아마 선임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셀트리온도 500억 가량의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을 이미 공시화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서정진 회장이 주주가치 제고를 좀 해줄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은 분명히 좀 존재하리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역시 무엇보다도 이제 3사 합병 얘기가 오가다가 지금 사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셀트리온 3사의 합병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만큼 시장에서 다시 한번 바이오주들의 이런 관심도 한번 좀 동반해서 이끌어 줄지 여부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3사의 합병에 대한 또 기대감, 그리고 올해는 뭐 미국에서 배그제마와 유플라이마가 출시될 예정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도 또 유효한 상황입니다. 대장주인 그 셀트리온 그룹주의 탄력 회복이 좀 훈풍이 되어줄지, 바이오주에 좀 훈풍이 되어줄지 궁금한데요.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접근하기 좋은 변곡점으로 저희가 봐도 좋을까요? 일단은 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사실 셀트리온 3사 모두 다 마찬가지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장기간의 큰 침체, 강한 침체 이후에 오늘 또 오랜만에 강한 거래와 함께 상승을 했는데 이제 역시 이런 침체를 보이다 보면은 올라가면 계속해서 이 본전 매물이 계속해서 좀 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물론 이제 이것을 단번에 탈피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추격 매수보다도 좀 조정 시에는 그래도 이제는 뭐 이 정도면은 바닥이다라는 정도의 바닥권을 확인했다라는 차원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눌림목을 좀 활용하자라는 차라리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지루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로서는 끌고 나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지금 저항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1차적으로 73,000원대 그 최근의 고점 정도 수준이 되겠죠. 부딪힐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뭐 올라갈 때마다 뭐 매물은 계속해서 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보여지고요. 다만 그래도 대략 한 61,000원 정도 또 나름 의미 있는 가격권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의 지지는 가능하리라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는 그래도 한번 좀 매수로서의 접근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현 상황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의 매수 관점으로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이어서 첨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확대한다, 이런 수혜주로 꼽히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LFP 배터리 확대가 가져오는 이 첨보의 외형 성장 어느 정도일까요? 예, 아무래도 첨보는 이제 LFP 배터리 확대의 대표 수혜주로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LFP 배터리의 이온 전도도를 향상시키는 이 첨가제 그리고 특수 전해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특히 이 특수 전해질 중에서 그 F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원가 절감을 통해서 중국 업체보다 더 싸게 좀 생산을 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P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10% 후반대로 상당히 좀 높은 그런 회사가 바로 첨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막 상승하는 데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적었습니다. 사실 이유는 이 회사가 이제 LFP 배터리가 주로 가다 보니까 주로 중국 업체 그리고 일부의 유럽 업체들로 국한돼서 납품이 되다 보니 IRA 수혜도 소외가 됐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작년에는 증설 효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증설 효과가 대략 한 12,000돈 정도 추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측면들도 있고요. 물론 뭐 테슬라가 저가차 만들면서 LFP 배터리를 늘릴 거다. 물론 이거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국한되게 중국과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리고 또 포드와 CATL의 합작 얘기들도 지금 나오는 만큼 그래도 이제 미국 쪽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좀 주목이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간 첨보가 2차 전지주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증설 효과도 있고 뭐 테슬라의 수혜까지 뭐 기대가 되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투자 매력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일지가 궁금합니다.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물론 이제 뭐 테슬라에 대한 수혜는 아직 뭐 먼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기대감은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대략 한 1,000억 가까이는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되는데 뭐 시가총액에 대비하면 2차 전지 업체들의 전반적인 밸류가 높다는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는 분명히 상대적인 저평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상대적으로 사실 첨보는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죠. 다른 그 2차 전지주에 비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리라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저항가는 34만 원 정도로 일단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좀 한 번은 더 벽을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넘었습니다만은 이제 34만 원은 이전에 이제 고점대 수준을 제가 그 저항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좀 상승의 여력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다른 2차 전지 업체들이 조금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구간입니다. 물론 변동성을 잘 누린다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변동성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유지가 된다.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34만 원까지 목표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지 가격은 일단 25만 2천 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코스모 신소재도 살펴보겠습니다. 모회사인 코스모화학의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확장에 정부가 세액공제 추진 소식까지 호재가 이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좀 시너지 효과 그리고 향후 주목할 모멘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코스모 신소재는 양극재 회사죠. 작년에 한 2만 톤 정도 규모에 불과했고 올해는 3만 톤까지 올라가는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향후에 10만 톤까지 크게 확장할 것이라고 지금 공격적으로 좀 늘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리포트상에서는 고객사 요청 때문에 15만 톤까지도 늘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획까지도 밝힌 바 있습니다. 어딘가 좀 대량으로 좀 공급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어느 정도 좀 얹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겠죠. 사실 뭐 양극재 업체들이 다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그룹주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 뒤늦게 지금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후발 업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또 밸류도 싸진 않습니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장 좀 비싸졌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것은 분명히 좀 사실인 것 같고요. 코스모 그룹의 그 코스모 화학과의 분명한 시너지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시너지보다도 상당히 주가는 좀 빠르게 올라간 것이 저는 부담스럽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좀 거듭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네, 시너지 효과보다는 밸류상 좀 부담스러운 구간임은 확실하다란 말씀이셨는데요. 2월 들어서 쉬었던 주가가 지난주부터 말씀 주신 것처럼 다시 탄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코스모화학도 뭐 계속 가고 있고요. 코스모화학을 봤을 때 그러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 저희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신규 진입도 가능한 구간으로 보실까요? 예, 사실 저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이제 기사에서 그런 뉴스 왔습니다. 이제 삼성 SDI에서 코스모 신소재를 방문했다라는 기사 이후에 지금 그때부터 주가가 지금 2배는 안 되지만 그래서 상당히 좀 크게 지금 상승을 좀 해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늘도 상당히 수급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좀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고가기 때문에 사실 저항을 크게 의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저항가는 제시를 하진 않겠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기사, 그러니까 삼성 SDI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뉴스가 나온다면은 바로 세로 뉴스로 나올 여지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셔서 트레이딩 정도로서의 접근을 좀 활용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 동향을 좀 주목을 보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져가자란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조회수 업앤다운은 셀트리온 제약, 천보, 코스모 신소재 주요 이슈를 통해 전략 점검해봤습니다. 주가를 이끌어갈 에너지의 무게추 잘 가늠하시면서 매매 포인트 잡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또 다음 주를 여는 유망주 어떤 종목이 될지 내일을 여는 유망주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자, 김성준 부장은 청담글로벌 가지고 오셨고요. 정경민 차장 효성화학 그리고 최충성 파트너 한국정보인증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한국정보인증부터 볼까요? 이제 뭐 핀테크 관련해서 삼성페이 관련 수혜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스토리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번 달에 이제 애플페이 출시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죠. 일단 관련해서 이것을 좀 견제하고자 네이버랑 이제 삼성페이가 좀 동맹을 맺었습니다. 네. 일단 관련해서 네이버 페이를 삼성페이를 이제 전국에서 온라인 가맹점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좀 체결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일단 한국정보인증은 이제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를 위한 지문인증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는 업체이고 생체 기반 인증 플랫폼을 좀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관련해서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왔다가 좀 눌림목 구간을 좀 지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오늘 자리도 좀 이쁘게 나왔고 일단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외바닥 터닝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이제 7,000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자리에서 바로 좀 가지 않는다면 쌍바닥을 좀 만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리셨다가 보셔도 되고, 어쨌든 지금 수급 자체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애플페이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애플페이로만 보시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결제 관련주에 좀 훈풍을 밀어 넣어줬다라고 좀 지켜보시고, 일단 단기적으로 손절 구간은 5,9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바닥 만들고 나서 들어가려고 하면 6,000원대 정도를 조금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6,000원 초반대 정도?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 오늘 자리는 좀 깔끔하게 끝났기 때문에 요즘에는 자리를 좀 명확하게 안 주고 그냥 훑은 상태에서 그냥 가버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부터 천천히 좀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예 좀 쉬었다 가는 거는 기간적으로 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차트가 살짝 떠 있는 구간에서는 일부 줄이셨다가 나중에 다시 접근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가매수에 기회를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이어서 정경민 차장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화학이 등장을 했는데 화학주가 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지금 좀 개선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중국발에 좀 훈풍이 있을 텐데 지금 이 종목 주목하신 이유는 뭘까요? 네, 이 뭐 화학주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최대한 단순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3월 저는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 약간 대세로 좀 접어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양회도 네. 좀 놓여 있고,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봤을 때 기초 소재 수준에서 굉장히 추세적인 그러니까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소재단은 분기 혹은 뭐 반기 혹은 연 단위로 이렇게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좀 있죠. 그리고 폴리프로필렌 가격의 점진적인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좋은 스프레드 국면으로 좀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효성그룹의 전통적인 화학회사로서 좀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복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프로판과 폴리프로필렌의 스프레드, 그리고 두 번째는 부생수소의 기대감, 세 번째는 NF3 가스, 여기에 대한 수익성 개선, 이렇게 좀 세 가지가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폴리프로필렌은 이제 소위 탄성 있는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환경 문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만 딱히 대안이 없는 그런 범용 물질이기도 하고, 파이프나 필름 뭐 이런 확장 범위가 좀 넘기 때문에 중국의 리오프닝에 좀 맞물려서 가격 상승이 1월 말부터 좀 관찰이 됐는데, 반면에 이제 원료로 볼 수 있는 프로판, 그러니까 LPG죠. LPG에서 뽑아낸 프로판의 경우에는 국제 LNG 가격에서도 이제 우리가 넘겨볼 수 있듯이 가격이 하향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굉장히 초등학생 같은 논리로 파는 가격은 올라가는데 원료가 싸지면 당연히 스프레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강세 국면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NF3 삼불화 질소라고 하죠. 세계적인 이제 우리나라 강국인데요. 반도체 세척 가스로 볼 수 있는 삼불화 질소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수준의 그런 좀 순도를 보유한 이제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 네. 또 부생수소까지도 좀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 화학적인 이제 이런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수익성 개선도 상당히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주의 전체적인 훈풍도 불어올 것이고 효성화학만이 갖고 있는 기술력도 지금 훌륭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가격을 그럼 어디까지 좀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이거 주봉을 뭐 좀 먼저 보여드리자면, 주가의 바닥은 누가 만드느냐, 누가 만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는 부분이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구간을 이미 조금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10만 원부터 지금 14만 원까지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봉으로 놓고 보시면 그것이 하루에 끝난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잘 좀 이게 HTS가 좀 안 되는데요. 뭐 말씀으로 좀 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2년 전 47만 원부터 주가가 좀 하락이 좀 됐던 부분에 부담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테마주에 좀 지치시거나 또 추세 매매를 좀 원하시는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니까 이 하락이 정말
굉장히 길었네요. 네,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마음 아픈 종목인데 이제는 좀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의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 청담글로벌 다시 가지고 오셨네요. 네. 1월 달에 이제 말씀을 주셨던 종목인데 뭐 중국 리오프닝 뭐 대표 수혜주죠. 이제 우리 좀 더 기대를 해볼까요? 예, 일단 뭐 기본적으로 한번 뭐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인데 제가 가장 주목하는 포인트는 이제 중국에서 최근에도 온라인 쇼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소비층이 높은 것이 젊은 여성층 중심이기 때문에 온라인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그런 화장품 쪽 매출이 좀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또 유아용 식품도 뭐 최근에 매출이 상당히 좀 크게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네. 최근에 중국이 나름의 지금 이제 그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비도 또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제 첫 번째 가장 또 중점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의 그런 기대감들을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에 봉쇄한 기간 내내에 사실 뭐 많이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많이들 하는 거고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상당히 안 좋았죠. 근데 청담글로벌은 매출이 오히려 50% 증가를 했습니다. 뭐 순이익은 10% 정도까지밖에 증가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작년에도 성장을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올해 이렇게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더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은 실적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이 오늘 그런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을 꾸준하게 하면서 코로나 때도 멈추지 않았던 실적이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조금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볼까요? 예, 일단 뭐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제가 일전에 이제 11,000원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15,000원에 그 목표 주가를 200원 정도 앞두고 다시 좀 되밀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네. 물론 최근에 워낙에 시장이 뜨겁게 IT 쪽으로 좀 가고 2차 전지 쪽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급이 조금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좀 진입을 한다라는 의미보다도 조금 이제 눌림목을 향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번엔 목표가를 조금 더 올려서 16,000원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1,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뭐 증시에서는 우리가 참 그 에코프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에코프로 BM이 너무 강하게 날아가는데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LNF인데 정경민 차장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LNF도 뭐 잘 가고 있긴 하지만 에코프로 BM 대비해서 너무 못 가잖아요. 미국에 가려다가 못 간 그 하나 이유일까요? 왜 못 갈까요? 뭐 그게 뭐 작다면 작은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뭐 이제 이 뉴스에 좀 매도 나왔었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좀 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에코프로의 약간 못한 이제 그런 탄력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길게 놓고 본다면 뭐 하나가 이렇게 추격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에코프로에 비해서 조금 이제 억울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긴 한데 좀 이렇게 길게 놓고 보시면 결코 그러니까 뒤지지 않는 수익률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지 않을 것이다. 줄 것이다. 줄 것이다. 네, 네. 앞으로 따라갈 것이다. 뒤지지 않을 것이다. 네. 네, 최충성 파트너께 하나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없는 분들은 정말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상대적으로 포모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 네. 어디까지 갈까요? 도대체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네, 어려운 네. 질문이지만 어려운 그래도 질문을 예상을 하시는데. 하신다면. 일단 5일선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 11선 무너질 때까지는 계속 가지 않을까. 일단 각도가 살아있는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는 사실 계속적인 보유가 맞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네, 기술적으로 일단 각도 살아있는 구간에서는 특히 5일선을 계속 뭐 이탈돼도 11선 한 번씩 이제 받긴 하는데 일단 저런 구간에서는 지속적인 좀 보유 관점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사실 밸류상으로는 내년치 거까지 싹 다 끌어와서 지금 영끌을 하고 있는 그쵸.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은 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 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부분은 말씀드리면 커지고? 또 가더라고요. 그쵸. 네. AI도 또 알겠습니다. 그랬고 네.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아무래도 불안정하다 보니까 가는 종목들은 좀 계속 가는 좀 네. 매수세는 있어서 너무 뭐 부담이 안 되실 수는 없겠지만 네. 부담을 지금은 쭉 적당히 좀 가지셔도 되는 시장은 아닐까. 네, 참 이거는 뭐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네. 지금 단계예요. 사실 하늘 높이 날아갔는데 계속 가니까 좀 따라잡고 싶고 또 네. 부담은 있고 2차 전지도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좀 궁금한데 좀 유의를 하시면서 좀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충성 파트너 그리고 정경민 차장, 김성준 부장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세 분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